미국 뉴욕 증시는 포드와 아멕스 등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과 지표 호전으로 다우지수가 8,000선을 회복하는 등 강세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주간 단위로는 지난 주말보다 하락하면서 7주째 랠리에는 실패했습니다. 전 세계 돼지 인플루엔자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선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모두 81명이 사망했으며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감염 사례가 26건이나 확인됐습니다. 이에 세계보건기구는 대재앙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발 호재 유럽 증시도 3%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경제가 향상되고 있다는 전망으로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였으며 유가가 배럴당 51달러를 넘어서자 에너지주도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국제유가는 뉴욕 증시 강세와 달러화 약세 등이 원유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며 배럴당 50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는 3.9% 급등한 51달러 55센트로 마감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최혜린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8,000선을 회복했고요. 나스닥도 2.5% 상승했는데요. 포드와 아멕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이의 주가가 10에서 20% 안팎의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경기 지표도 양호했는데요.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도 투심 회복에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는 주 초반 은행들의 그 대출 부실화 우려 때문에 급락세를 보였지만은 주 후반 쪽으로 갈수록 약간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일단 다우지수가 8,000선을 회복했다고 하죠. 마감 지수부터 챙겨주세요. 네, 일단은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좀 민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에서 가장 문제야라고 지금 할 수 있는 자동차 업계, 그 중에서도 이제 포드하고 그다음에 금융업체들 중에서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사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진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자 다른 미국 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정부의 스트레스 결과 발표 자체는 일단은 긍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말끔하게 의문이 풀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단 대형 은행들 상당 부분이 기본 자본금 기준을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투자자들에게 일단 주초 조정에 대한 반발 매수를 일으킨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이제 내국의 주문과 같은 경제 지표들도 일단 당초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는 시그널들이 조금씩 강화되면서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한 주 동안 7주 만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 후반의 어떤 강세 때문에 이 7주 만의 하락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본격적인 조정의 조짐으로 좀 인식되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주요 은행들을 포함해서 S&P 500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의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가 지금 1분기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 본다면 지금까지 뉴욕 증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적 시즌이 끝난 건 아니죠. 계속되는 실적 시즌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반응이랄까요?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실적 시즌 결과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발표되고 있는 매크로 지표들이 호전되면서 현재 실적보다는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좀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이번 실적 시즌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실적이 개선되기보다는 가장 심각했던 지난 4분기 이후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이 금융주 실적 기대에 따라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출렁거리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여전히 좀 불안한 흐름들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금융주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또 반대로 금융주 실적에 대한 기대가 좋아지게 되면 예상외로 큰 폭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실제 이 비금융주 업체들의 실적은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당초 예상보다는 좋게 발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 기대보다 높다라는 것이 향후 실적의 개선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아직은 이제 미국의 변동성 지수가 이제 신용 스프레드를 비롯한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위험 선호 현상을 가늠해주는 지표들이 이제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크게 주가에는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주식시장에서 최근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조정을 받고는 있긴 합니다만 아직은 심각한 조정은 아니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기대보다 높다는 것이 향후 실적 개선을 보장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금융주 실적 기대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FRB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내놓으면서 각 은행들에게 통보를 했는데요. 몇몇 은행들은 자본 확충 명령이라는 옐로우 카드를 받을 전망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19개의 어떤 대형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 합격 판정을 받은 것 같고요. 네. 그 중에, 그 밖에 이제 3개 은행들이 이제 자본 확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시티라든지 뷰에라든지 이런, 좀 은행들이, 이런 그 옐로우 카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나타난 그 IMF의 금융시장 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국 금융업계 같은 경우에는 약 2조 달러 정도의 자본 확충이 더 필요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 큰 대형 은행들 중에서도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따른 어떤 그 자본금 확충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자본 확충 필요성 여부가 또 우량, 비우량 은행을 가를 수 있는 그런 또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주말에 유럽 주식 시장도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3% 이상 모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관련해서 이슈도 있으면 챙겨주시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일단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좋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크레딧 스위스인데요. 예. 그 스위스 금융기관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거의 2배가 넘는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도이치뱅크라든지 BNP 파리바와 같은 유럽의 은행들 그리고 특히 이제 금융주들이 거의 이제 9에서 10% 넘는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독일 IFO 지수의 반등인데요. 이 독일 IFO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이제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기업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독일 IF 지수는 지난 1월에 잠깐 반등을 했다가 다시 2월과 3월 동안 다시 이제 재차 하락을 했습니다만 이번 4월 지표 결과에서 재차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이제 하위 지수들 가운데서도 기업들의 향후 6개월 이후의 심리를 나타내는 기업 기대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반등을 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유럽 지역이 이번 글로벌 위기 과정에서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 지표의 반등은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위기가 상당히 좀 최악을 일단은 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어떤 그런 대목으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금융 부분에서의 위기는 다소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실물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를 들면 지난 금요일 그 볼보사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큰 폭의 손실을 발표를 했고 CEO가 단기적으로도 이 회복의 조짐을 찾기 어렵다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실물 부분에 있어서의 회복은 다소 좀 이르지 않느냐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같은 독일의 IFO 지수가 반등한 것, 그리고 유럽 금융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유럽 전반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자, 한편 아시아 증시 지난 한 주간 혼조세를 보였죠. 한국이라든가 대만 같은 경우는 한 주 하락 이후에 다시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반면에 중국, 일본, 홍콩은 약세를 보였는데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2%가량의 어떤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했죠. 최근 들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만큼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한국을 비롯한 이제 아시아 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큰 것 같고요. 예. 이에 따라서 지난주 중국 주식시장의 어떤 조정이 아시아 시장 전반에 걸친 어떤 그런 조정의 신호가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중국 본토 시장 같은 경우에서 보면 이제 약세를 보인 가장 큰 이유가 일단은 유동성 축소 그리고 이 IPO 제기에 따른 어떤 수급 부담인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하고 3월 동안에 중국의 신규 대출 규모가 워낙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에 이 4월에는 일단 그 3월보다는 큰 폭으로 좀 신규 대출이 줄어들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5월에 있을 이제 차스탁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네. 이 에버브라이트 증권사와 같은 일부 기업들의 이 IPO가 재개되면서 일단 중국 주식시장의 어떤 수급이 좀 꼬이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유동성하고 이제 수급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그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경기 회복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고, 이 중국의 회복 때문에 한국이라든지 대만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중국 정부는 현재 통화 정책을 유지할 거다. 그리고 이 IPO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을 다소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아주 이렇다고 해서 강한 상승세로 복귀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만큼 이 차익 실현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모습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이러한 조정 압박에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경제라든지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의 모멘텀이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5월 초에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좀 남아가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보시면 게임이라든지 음식료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 소비와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존의 중국 관련주들의 개념이 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중국 소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차스닥 시장 개설 관련해서 IPO가 재개되면서 수급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실제로 기존 거래소 시장에서 대거 자금이 뭐 단기간에 또 한꺼번에 이탈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증시 주변에 또 유동성도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자, 오늘 또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이번 주 주목해야 될 만한 변수 있으면 챙겨주시죠. 일단은 이번 주에 가장 큰 관심사는 이제 29일 날 예정인 미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한국의 GDP 성장률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이 대부분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상당히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래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하락폭이 다소 둔화될 조짐을 보여주면서 약간은 그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의 경우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약 한 5% 정도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지표들의 어떤 개선을 감안했을 때는 큰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다음날 발표되고 있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당초 예상보다 좀 긍정적으로 발표될 경우에는 오히려 미국도 경기 바닥에 대한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그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발표, FOMC하고 일본의 그 일본 중앙은행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수출입 지표 동향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국의 수출 동향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그런 특성 때문에 사실 우리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표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중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되고 예정되어 있습니다. 27일 날에는 이제 건설은행, 28일에는 뭐 페트로차이나와 공상은행, 평안보험, 그리고 29일에는 시노팩과 선화에너지처럼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정유와 석유화학 업체 그리고 석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함께 이익 마진이 개선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개선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어떤 중국 주식시장에 있어서의 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오늘 30일 목요일은 또 미국 정부가 크라이슬러에 허용한 유예 기간이니만큼 지금처럼 간헐적으로나마 자동차 업계 분위기가 또 증시에 영향을 조금이나마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현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엔 향후 우리나라 경기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시작을 좀 해보고 싶은데, 긍정적인 것 그리고 다소 부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칭찬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예, 모건 스탠리가 우리나라 칭찬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1분기 GDP 성장률을 보고 한국경제 보고서를 냈는데요. 제목이 No Recession, 즉 경기 침체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냈습니다. 경기 침체란 의미, 즉 리세션을 정의하자면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때 마이너스 성장이란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성장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작년 4분기에 전분기 대비로 마이너스 5.1%를 기록을 했고요. 1분기에는 플러스 0.1%로 돌아섰거든요. 즉 2분기 연속이 아니니까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를 낸 겁니다. 예. 모건 스탠리는요, 올해 남은 기간에도 우리나라가 전분기 대비로는 상당히 좋은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전년 대비로 해서도 3분기부터는 플러스 성장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최악의 경우 더블딥, 즉 약간의 경기 회복이 있다가 다시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이 있더라도 한국은 잘 견딜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 경제가 IMF 외환위기에도 극복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경기 침체를 벗어나 경기 회복을 원만히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기분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까닭은요, 지금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 IMF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네. 1월만 했어도요, 지금 내년 경제 성장률은 4.2%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던 IMF가 1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기 이틀 전에 이를 1.5%로 4.2에서 1.5로 아주 대폭 하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경제를 굉장히 안 좋게 본 것이죠. 네. 이렇게 되니까 경제 전문가들도 우리나라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8%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 마이너스 4.3%였고 여기에 모건 스탠리까지 좋은 보고서를 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27일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제 외국계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뉴욕에서 IR까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네,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모건 스탠리 이렇게 한국 경제의 강함이 놀랍다라면서 극찬을 했지만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태를 벗어났지만 V자형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이 그 골자였는데 누가 이런 얘기를 했고 근거는 뭡니까? 예,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톰번 부사장이 한 발언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설명회를 가졌었는데요. 한국 경제 1분기 GDP가 0.1% 증가한 것은 한국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V자형, 즉 가파른 성장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내놓았는데요. 네. 이렇게 말을 한 이유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 경제가 성장한 것은 본격적인 성장이라기보다 건설 산업을 경기 부양책으로 좀 활용했기 때문이고 여기에 재고 조정 효과가 약간 나타난 것이지 강력한 성장으로 돌아섰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예. 한국이 또 지금 모건 스탠리와 대조적인 것이 한국이 IMF 위기 당시처럼 빠르게 회복하긴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그렇게 회복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다는 것, 즉 선진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하긴 힘들다, 수출이 그만큼 빨리 늘기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톰번 부사장,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신용 등급을 좀 올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요. 그건 좀 어렵다. 하지만 안정적인 전망은 유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의 상황이 한국의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보다 은행권의 부실 채권, 즉 해외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감을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줄여라, 이런 얘기를 조언으로 좀 덧붙여줬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런 우리 1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 얘기도 많았었지만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커다란 이슈였습니다. 이제 막 어떤 정점을 지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일단 전반적인 느낌이 실적 부담의 공포를 벗었다라고 기업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라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부문별로 보면요, IT 기업, 삼성전자와 LG전자 저번 주에 굉장히 좋은 실적 보였었죠. 약진
발진이 좀 두드러졌고요. 특히 외국 기업인 같은 계열의 소니나 노키아 같은 해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실적은 물론이고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앞섰습니다.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요,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를 깨고 또 수출에서 선전을 했는데요. SK에너지, 호남석유화학 모두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의 타격을 가장 심하게 입은 업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요타나 GM 같은 글로벌 완성차 메이커들에 비하면 우리나라 역시 좋은 실적을 보여줬고요. 특히 현대 기아차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올랐다는 점, 물론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좀 줄었지만 네. 그런 점들이 해외 기업보다 좀 나은 점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철강 같은 경우는요,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역시 일본이나 중국 경쟁 업체들에 비하면 사정이 좀 낮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한 것이요, 이유가 고환율 때문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환율이 높기 때문에 그 액수는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환율을 감안을 했을 때 지금 고환율 효과로 물론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었지만 환율을 감안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인 기업도 없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IT 업계는 전반적으로 뭐 턴어라운드가 강한 그런 분위기였고, 석유화학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수출이 많이 선전하면서 깜짝 실적까지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 환율 효과 역시 있었던 것 같고, 조선철강도 뭐 절대적인 수준에 조금 못 미쳤지만 해외 다른 경쟁사에 비교했을 때 그런 대로 선방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섹터 분위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2분기 이후 전망이 될 것 같은데요. 2분기에도 우리 국내 기업들의 선적 기대해봐도 좋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심스러운 낙관론이라고 표현들을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변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환율인데요. 하반기 지금 기업들이 예상하는 원달러 환율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면 1,200원대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환율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경기입니다. 글로벌 경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의 그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입니다. 지금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각국의 자동차 지원책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이게 2분기부터 이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과 경기와 그다음에 각국의 경기 부양책, 이렇게 세 가지에 따라서 2분기 이후에 전망도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기업들이 실적을처럼 이제 바닥을 하나하나 다져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보니까 산업은행이요, 사모투자펀드, 즉 PF 방식으로 해서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건지요? 예, 산업은행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해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어떻게 병행할 것인가, 이런 그림을 그려서 내놓았는데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모투자펀드 방식을 좀 적용을 하자. 그래서 산업은행이 중심이 돼서 PEF를 조성을 하면 다른 기관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써보자. 그렇게 되면 지금 대기업들이 내놓는 계열사들의 지분을 이 PEF를 통해서 전량 100% 아니면은 최대 지분을 사들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나 대기업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미래의 성장성은 굉장히 높은데 현재 유동성이 좀 부족한, 네.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1조 원 정도의 펀드를 구성한 다음에 이 펀드 자금으로 출자 전환을 하거나 경영권을 인수하자, 이런 방법이 지금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뭐 보면 현대건설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어떤 그런 밑그림들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은행 얘기를 좀 하기 이전에요, 부동산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죠. 이번 주에는 뭐 서울, 경기, 인천 이런 곳들의 아파트 분양이 대거 예정이 돼 있는데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이제 살아난다, 이런 신호로 읽어봐도 좋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분양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시장을 보는 건설 회사들의 전망이 긍정적이다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주에 지금 서울과 경기, 인천에 한 군데씩 총 3군데 분양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양을 시작한 것은요, 지난주에 인천 청라지구의 한라 비발디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최고 11대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이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대감을 걸고 중구 신당동, 그다음에 경기 의왕 내손동, 그다음에 또 인천 청라지구, 이렇게 3군데에서 분양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건은 분양가가 얼마일지, 실수요자들이 과연 얼마나 몰릴 것인지인데요. 그 결과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이현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 앞서서 세계 경제를 호령했던 영국이 다시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서 이런 보도를 냈는데요.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S&P가 국가 채무 부담 증가를 이유로 해서 영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조정을 지금 검토 중이라는 것이 내용이었습니다. 영국에 부여된 최고 등급인 AAA가 박탈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몰락과 함께 지금 중국이 부상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주 묘한 타이밍에 영국의 몰락 내지는 국가 신용 등급 하향 얘기가 나온 것 같아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다우가 8,000선을 회복했지만 7주 랠리에는 실패했고요. 유럽 증시는 모두 3%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